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프레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우선 뭐 이 기자님이 이제 최근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네네. 요새 또 많이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 화제인 게 KDX3 배치 2 그게 지금 그렇죠. 10월에 기공이 됐거든요. 그렇죠. 기공식이 열렸죠. KDX가 어떤 거예요? 관계토급의 이제 후속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한 3척 정도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후속함. 네, 그래서 관계토급이 KDX1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KDX1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관계토급 전투함이 있었죠. 그것이 네. 전 세계적으로는 호위함급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형 구축함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건조가 된 구축함. 그래서 관계토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좀 더 배수량이 그렇죠. 더 큰 충무공 이순신급이 그때 말들이 KDX2로 나왔죠. 좀 나왔죠. 왜냐 항공모함에 붙여야 되는데 왜 이제 KDX2에 붙이느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죠. 아, 그 네임십을. 네네네. 그 당시만 해도 그 무장 그런 급을 우리가 그 이상을 함정을 얻을 갖는다는 거라고는 건 네. 대단했고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급을 자랑스럽게 가졌고요. 이보다 더한 함정이 나오면 또 충무공 이순신급은 그 한 명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러면 옮겨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이제 퇴역을 한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의 네임십이 될 수가 있어요. 해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같은 배 이름을 계속 이렇게 네. 이어가는 그런 얘기가 계속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에 있어서의 충무공 이순신 말만 들어도 그렇죠. 네네. 가슴이 뛰고 아유, 마음속에 영웅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근두근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전투함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갖춘 게 KDX3 세종대왕. 세종대왕급 전투함이고요. 이 전투함의 차기 버전, 그 시리즈 이어가는 버전으로 세 척을 건조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배치 2, 이제 배치 1이 세종대왕급 세 척이잖아요. 최초요. 그 배치 2가 이번에 첫 함이 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버전이. 그렇습니다. 약간 쉽게 예, 얘기하면. 예. 현대중공에서 지금 개발에 들어갔고요. 네.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 개발은 아니고 건조에 들어갔죠. 건조에 들어갔고 2023년인가? 2024년에 지금 완공이 돼서 2024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네네.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네. 아니요. 근데 요새 한국 조선기술 보면 크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지금 이거 가지고 또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SPY-1 그 스파이-1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를 하는데 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이게 스파이 2죠. 스파이 6 얘기가 나오죠. 6를 지금 달아야 하지 않느냐. 2랑 6랑 그냥 숫자를 보면은 6가 훨씬 성능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솔직히 시기상조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개발은 됐는데 네. 미해군조차도 아직 뭐 지금 뭐 만드는 배에다 지금 달 거다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상위 버전은 맞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지스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해왔죠. 시스템 자체가 발전하면서 관련 탐색 레이더도 당연히 발전이 되었고 지난번 미 해군에서 럭히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 밀떡에서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럭히드 마틴이 위너가 돼서 나온 게 이제 스파이 6 SPY-6인데 이 6의 그 레이더를 장착을 한다 만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요즘 세종대왕급의 또 하나는 배치 2. 이슈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산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냐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고요. 그게 그 스파이 2나 6가 2보다 성능이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건가요? 압도적으로 좋죠. 쉽게 말해서 이게 폐사가 아니라 이게 함선용 에이사 레이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진짜 주파수가 다 변환돼서 이렇게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탐색거리라든가 그다음에 360도 커버하는 거 그런 것도 훨씬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해군조차 지금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개발 단계인 거죠? 아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개발도 다 끝났고 성능이 다 끝났지만은 미국에서의 지금 문제는 상당한 건조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그 도입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 해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답을 드리면 당연히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물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거냐 아니면 우리도 에이사 레이더 기술이 발전이 됐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궁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패사 기술과 에이사 기술을 거기서 사실 기초 기반을 엄청나게 닦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KF-21 보라매의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게 된 것도 물론 이스라엘 뭐 엘비사의 도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반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해상의 버전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사실 스파이 6도 지금 배치 단계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값도 비싸고 근데 아직 비싸고 또 부피가 커가지고요. 이게 미해군들도 이거를 뭐 스파이를 단배에다 그냥은 못 단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크기 그럼 때문에. 초기에 알레이버크급처럼 이렇게 가분수가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함교 디자인 자체를 다시 해야 아하. 돼요. 네. 이건 그냥 뭐 뚝 떼어서 그게 달 수 있는 그런 레벨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함교를 다시 디자인해서 달아야 되니까 구형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구형함에서 업그레이드는 좀 어려울 거 상당히 뭐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진짜 뭐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함교를 그쵸. 다시 디자인해서 다시 단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스파이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파이 6를 우리가 왜 고민하고 있는가의 그 이면이 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국산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느냐 아느냐도 가고 거기에 좀 더 나가서는 그럼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바로 한국형 발사기. 그렇죠. KVLS2를 우리가 이제 거기 장착을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LSM의 해상 버전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한국형 그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면 그 한국형 발사기에 그렇습니다.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미사일도 SM 그 미국 제품 SM2, 3, 네. 6가 있는데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KVLS2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부피가 상당히 커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레이더 자체가 만약에 미국산인데 우리 거가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인티를 위한 기술적인 요구들이 상당할 것 같고 아니면 미국에서 인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네네. 제가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예상이 안 되는데 항상 이제 상정이 뭐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을 그러면 이제 사실 동맹 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미국도 그 정도까지는 알 텐데 그렇죠. 사실 어쨌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로열티나 또는 어떤 기술료를 엄청나게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이제 스파이 6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산하게 되면은 그런 통합 문제는 쉽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스파이 6보다 개발이 덜 됐거나 배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 담보할 수도 없는 지금으로서는 담보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의 예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이런 고민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근데 그렇죠. 사실 뭐 지금 A사 기술이 어느 정도 천공 3 같은 경우는 뭐 레이더 시스템 A사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뭐 천공 3라고 공식적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않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결국 이제 LSM 말씀하시는 게 LSM인데 이 LSM의 어떤 기술적인 그 도달 그 한계 또는 성능은 어디까지로 보냐면 사드급으로 봐요. 그 사드가 고도 150km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런 구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영해에서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SM6가 그거보다 좀 못해요. 조금 좀 떨어지는. 못할 수 있고 오히려 SM3가 그럴 수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SM3는 우리로서는 사실 전술적으로 제가 보기엔 필요 없다고 보는 너무 입장이거든요. 고고도죠. 그렇죠. 네. 굳이 필요할까? 물론 뭐 북한이 어느 정도 고각 발사를 할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고각 발사를 저기 대기권 500km까지 500km, 올려서 600km에서 이렇게 꺾고 내려올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SM 그 미사일을 떠올리면 이게 북한용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근데 또 들죠. 해군에는 야심이 있어요. SM3를 싣고 싶다는 야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또 한번 중국 아니면 러시아 미사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해군의 많은 지휘관들이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모든 그 고도를
커버할 수 있게. 제압하겠다, 네. 커버하겠다, 요격하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특정 탄도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너무 저고도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하강한 단계에서는 속도도 많이 붙고 그다음에 네네. 요즘은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이렇게. 뭐 마하 네. 7 막 그렇게 그렇죠. 해서 막 떨어져 내려오니까. 마하 7은 뭐 기본이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 정도한테 이 위협이 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빙펑 떨어지는 같은 거. 종말 시점에서의 그 속도가 마하 15 이상이거든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궁2가 사실 천궁2만 되더라도 마하 15를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아직까지는 북한의 신형 KN-23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북한판 사실- 이스칸데르죠. 예, 패트리어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능이 좀 불안정해요. 사실 거기 기본 스펙이 마하 9까지 대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개발한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9M96E도 마하 8.5예요. 8.5까지 대응이 돼서 KN-23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서 네. 좀 한계가 좀 있죠. 그런 게. 여러 가지 회피 기동도 문제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점들이 댓글로서 틀리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보면은 북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주변국, 맞죠. 중국, 러시아, 일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그거 해군이 왜- 얘기하는 예. 그 대양 해군인데 중국 러시아 그 견제 안 하고 어떻게 저갈 거냐. 그래서 그쵸. 항상 SM3 얘기를 많이 애들 하세요. 해군 근데 장교분들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주변국을 얘기하더라도 저는 이거 봅니다. 그 종심이 짧아요. 그렇게 그렇죠. 봐도 종심이 짧아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커다란 대공 방어망에 500km까지 되는 거를 그 상층부에서 타격하여서 방어하겠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투자와 돈을 들여서 그거보다는 저는 그 아래 단계에 치중을 해서 집중을 그렇죠. 해서 그래가지고 조밀한 그런 방공망 완벽한 중저고도 방어망을 만들자 딱 그 말씀이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확률이 더 높은가요? 타격할 확률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왜냐하면 공기 밀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동을 종말 단계에서 타격하는 것들이 조금 더 쉽죠. 그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GBI라는 대공 미사일 거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공 그렇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44기가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와 그리고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있는데 예. 거기에 명중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비용대 효과면도 그렇고 사실 방어라는 게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거든요. 수천억의 돈을 들이고 막 수백 시간 들여도 딱 한 번 요격이 실패하면 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네.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네. 그리고 네. 이제 상대방이 내가 쏘면은 상대방이 맞겠지만 나는 반격당하지 않아. 그럼 예. 마음 놓고 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방어 무기 당연히 해서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자님은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스파이 2인가요, 6인가요? 좀 미사일 문제 그것도 있고요. 이지스 시스템 관련 문제도 있긴 한데 결국 자주국방의 끝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국 시스템으로 가느냐, 미국 네. 시스템으로 가느냐 그 기로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사실상 저도 그 선택을 해주셔야죠. 사실상 저도 좀 아니 왜 이 기자님이 선택을 그러니까 해? 사실상 저도 이게 네. 뭐라고 이거 뭐 완전 그 점치는 거라.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렇죠. 어때요?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척까지 가거든요. 세척까지 가고 지금 뭐 마지막 하면 어디서 만들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긴 한데 국산 한번 다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저는 이 다음 버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배는 계속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파이 2나 스파이 6 좀 불안전한다면 사실 아직 국산 레이더 체계는 100% 실체를 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잘못하면 진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달자는 건 아니고 지금 네. 뭐 달 수도 없어요. 이미 뭐 배가 뭐 내후년에 지금 네. 뭐 나오는 판이라. 저는 KDDX하고 연계가 간다면은 반드시 이번에도 좀 국산의 그 A사 레이더가 들어가야 되고 국산 A사 레이더가 들어간다면 대공 미사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여력이 생기고 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LSM이 성공이 돼야지만이 되고요. 그 LSM이 성공이 되는 바탕의 끝판왕이라고 할까? 그것은 해상 버전이에요. 그렇죠. 해상 버전까지 완비가 되는
그래서 우리 시스템으로의 어떤 그 완전 자주국방, 독자 시스템이죠.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이것이 뭐 세종대왕급의 이제 KDX3의 이제 배치 2에만 한정된다면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만은 KDDX가 바로 6척이 그렇죠. 또 건조가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벌써 이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거의 플랜이 정해졌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특히나 이제 주변국을 너무 의식해서 우리가 천공2도 그렇고 러시아의 군사 매니아들이 너네들 이상하다. 너네 우리보다 무게도 더 나가는 그런 똑같은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사거리는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게 현무 같은 발표하- 게 좀 네. 가분수에 좀 이상한 미사일. 갑자기 또 현무로 드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저 스펙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 최근의 추세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벌써 큰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저는 강하게 추정하건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주변국은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주변국도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네. 아까 레이시온과 럭히드 마틴이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이지스 방공 시스템의 탐지 레이더는 탈락했던 레이시온의 스파이 7이라고 예. 명명돼 있는 그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음. 예, 그래가지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 추세로 그러니까 따라가는 최근에 거죠. 그 머리 위에 그 자일리톨 같은 거 붙인 게 그 레이더인가요? 네. 그 자국산 또 있고요. 네, 예. 네, 네. 일본의 에이사 기술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 뭐 KF-21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 앞서갔네 하지만 사실 기술적 기반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기 체계로 뽑아내느냐, 그렇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맞습니다. 그들의 어떤 효율 면에서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런 고민한다기 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네, 얘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국산 대공 미사일 얘기하는 게 뭐 맨날 미스트랄 사오던 나라. 격세지감인 그렇죠. 거죠. 네. 예. 뭐 이 기자님이 그 이슈를 던져주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